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협렬은 청소년 상담사 2급 두 번째 과목인 상담연구 방법론 또는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인 상담연구 방법론은 또는 연구 기초로는 제가 다른 과목은 부분에 목차를 다 정리해서 나열을 해놨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따로 목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험 과목 자체가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인데요. 사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기초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심한 문제까지도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 두 번째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가장 많이 질문도 받고 또 어떤 수강생들과 수험생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피드백 오고 가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응시자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또 어떤 변별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상담연구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상담연구방법론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에 속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통계적인 분석 내지는 통계 분석의 개념, 개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통계 패키지를 돌려서 나온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까지도 이해해야 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출제 기준에 맞춘 목차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 책도 출제 기준에 맞춘 목차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워낙 새롭게 집어넣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목차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프리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목차를 정해놓으면 수험생들이 요 정도의 내용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학습의 양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워낙 이 두 번째 과목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총 30문제 중에서 한 20문제만 딱 맞추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 좀 평균치를 올려서 합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수험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30문항 중에서 딱 20문제만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이 20문항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야 쉬워 보이는 문제이지 뭐 별로 개념 정도만 알고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고 한 파트만 좀 집중으로 하겠다 이것보다는 폭넓게 또 가능하다면 좀 깊이 있는 심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챕터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02페이지 보면 상담연구 패러다임이라고 해서요. 앞으로 이제 개념적인 부분, 용어 부분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십니다만은 모르면 풀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1절에 보면 과학과 사회과학의 정의라고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상담연구 방법론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바로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그죠? 우리가 뭐 대학에서 보통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문 또는 사회계열 또는 법정계열이나 경영, 또 경제학 이런 쪽에서 항상 다루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고 또 뭐 경영통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서 출발을 해서 또 사회과학의 한 영역인 상담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보다 이론적인 개발을 내지는 어떤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상담 이론을 또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학과 사회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도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제 책을 보면 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뭐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삶에서 빚어지는 희로애락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과학이고 또 이러한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론으로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과학과 상담 연구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과학은 책 가운데 조금 밑입니다. 과학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사물과 현상을 그 대상으로 바른 지식을 얻거나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탐구 행위를 우리는 과학이라 그러고, 또 그러한 활동 내용 자체를 이제 뭐 연구 방법 또는 연구 활동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학은 어떠한 개념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앞부분에서 조금 쉬운 문제식으로 몸풀기식의 문제로 좀 잘 나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 과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렇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함, 유사성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보면은 항상 쓰는 말들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원칙 이런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법칙,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원리,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바로 이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과학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증거를 강조합니다. 실험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또 과학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과학으로서 또 과학에서 드러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우연히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과학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고 과학은 그야말로 어떤 표시된 과정 그대로 진행되어서 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학이고, 또한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의 법칙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어난 하나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규칙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복적이거나 또 동일한 양을 보여주거나 동일한 현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 마땅히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서로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보여줘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과학의 특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103페이지로 갑니다. 상담학 연구의 기본 과정입니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상담학에 있어서의 연구를 하는데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한가?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뭐 구인 이런 말 쓰죠. 구인, 뭐 구성 개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상담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심리적 구성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격, 흥미, 가치관, 선호도, 또는 뭐 자기 효능감, 자존감, 뭐 성실성, 뭐 학업의 태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뭔가 측정이 가능한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반가로 1번에 보면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개념화한 구성 개념인 구인이라는 거예요. 구성인자라는 뜻인데, 이 구성인자, 우리 이름을 많이 씁니다. 구인, 뭐 우리가 나중에 보면 뭐 타당도 공부할 때 뭐 구인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성인자가 있는데, 이러한 구성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예요? 볼 수 없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인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측정을 했을 때 원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두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보면 총 4가지의 가정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반가로 2번에 보면 상담자가 같은 매뉴얼을 보고 실험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모든 상담학자들은 해당 대상자에게 똑같은 실험이라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자.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원인의 결과를 추론할 때 원인의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나 똑같은 실험이나 똑같은 조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둘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해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 또,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똑같이 이해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 자체가 그 연구의 대상에 임할 때 말 그대로 똑같이 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연구 대상자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하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정서적 검사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뭐 흥미 이런 것을 검사하는 척도를 탁 내밀었을 때 그 피검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페이킹, 무슨 속이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자 이런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세 번째의 원칙.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런 것도 나오네요. 처치하는 변인 외에 다른 모든 변인은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우리가 뭐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통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과외 변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철저한 통제를 했다라고, 처치를 원래 실험 집단에만 하는 처치를 실험 집단에만 하고 이러한 통제 집단에는 그러한 어떤 처치를 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이렇게 가정하자는 거죠. 그래야만 그 나온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네 가지 원칙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담학 연구의 목적입니다. 상담학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책에는 총 6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록을 하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디스크립션, 기술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정립한다든가 예측을 한다든가 또는 통제를 하고 탐색을 하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상담학 연구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적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고, 뭐 쉬운 내용이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회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나타난 현상을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번 현상은 보지 않아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탐색, 또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상담학 연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제가 이런 건 뭐 책으로 여러분 공부하셔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의 유형입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 방법 유형은 실험하는 방법과 또 참여, 관찰하는 방법, 내용 분석을 하거나 조사 연구하는 방법, 이런 또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연구 방법의 종류냐, 접근의 어떤 그 접근 방법의 유형이냐, 뭐 이렇게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해서 어떤 실험 설계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찾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참여 관찰도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뭐 필드 스터디가 가능하겠죠. 현장 연구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현상이나 인물이 있다면 거기 찾아가서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참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인데요. 이러한 참여 관찰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참여자,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그 다음에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그 다음에 완전 관찰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완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완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내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신분이 노출되냐 안 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얘기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완전이란 말과 관찰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챙기시면 이 네 가지 유형이 금방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1번에 보면 완전 참여자예요. 완전이라고 했으니까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근데 참여라고 했으니까 참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참여자로서 관찰자입니다. 참여를 하지만 관찰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관찰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관찰만 한다. 참여자로서 관찰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서 신분이 노출되느냐 아니면 참여를 하느냐,
요 두 가지 개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이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 분석 조사 연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 뭐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서베이 한다 그래서 서베이 한다. 이런 조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뭐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하는 뭐 이러한 서베이까지 포함을 해서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105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네 가지 연구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실험 연구. 우리 보통 뭐 실험실 연구라고 합니다. 실험실 연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복 연구를 한때 굉장히 편하고 또 다른 어떤 변수를 그러니까 독립 변수 외에는 가외 변인 같은 것을 철저하게 통제함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성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관찰은 우리가 필드 스타디라고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내용 분석,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표본 조사를 하는 그러한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요. 특히 실험 연구의 단점에는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도는 높으나 외적 타당도가 낮아져서 이론의 일반화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단점이 되겠고요. 참여 관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가서 물론 관찰도 하고 참여도 하고 신분이 노출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죠?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보여지고, 그다음 또 대규모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겠죠.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고요. 그다음 내용 분석도 괜찮습니다만은 역시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의 문제, 실질적 타당성의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주어진 자료가 한 10년 전의 자료다. 그럼 그 자료는 지금의 어떤 상황하고 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 조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또 표본 연구니까 아무래도 어떤 연구 대상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표본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표본 오차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어떤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 내지는 오차의 발생 가능성 때문에 그 신뢰도나 타당도가 늘 의심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로 가게 되면 사회과학 연구의 목적과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사회과학에 관한 부분이에요. 물론 시험이 직업 상담 연구 방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이런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또는 연구 방법론, 이게 조사 방법론도 되겠네요. 그죠? 조사 방법론. 뭐 이런 의미에서 또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 조금 우리가 좀 위로 올라가서 좀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사회과학 연구 방법은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접근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 비판적 접근 방법, 이렇게 해서 어프로치의 유형으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 가기로 했더니 우리 석사과정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실증적주의 연구 방법은 차가운 접근이고 해석적 접근 방법은 따뜻한 접근이며 비판적 접근 방법은 뜨거운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참 멋있게 설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은 굉장히 차가워요. 매우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있는 그대로며 원칙을 따지고 그런 게 거의 어떠한 감정적인 요소도 없어요. 그래서 좀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안정적이고 기존의 패턴에 대해서 또는 질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 원리를 그냥 가감없이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고, 해석적 접근 방법은 이가 지금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주관성도 또 가미되기도 하고 또 그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또는 그 사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비록 원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간 삶에 더더욱 또 유용한 것 또 해석하기 더 쉽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원리의 차갑고도 냉정한 원리 원칙을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좀 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러한 접근법이고요. 그 다음 이제 비판적 접근 방법은 뜨거운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뭔가 이게 음모가 있고 어떤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또 원리 원칙을 인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원리 원칙이
어떤 뭐 좀 좋지 않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뭐 배타성이라든가 감추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매우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좀 삐딱선을 타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입니다. 물론 필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우호적일 수는 없죠. 늘 비판적으로 항상 이렇게 회의를 품고 의문을 품고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잘못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찾아나가는 이러한 비판적 접근 방법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각각의 어떤 접근 방법이 재미있는데, 예를 들면 상식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상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를 들면 실정주의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상식은 과학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식은 원리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해석적 접근 방법은 비록 그게 원리 원칙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이란 인간 삶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처럼 또는 일상생활의 강력한 하나의 패턴이죠. 그건 과학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비판적 접근 방법에서는 이러한 상식을 뭐라 그러느냐, 권력과 객관적인 조건을 숨기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상식, 이것도 뭐 예를 들면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좀 더 잘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뭐 주술과 같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일부러 조작한 여론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품어보는 그러한 겁니다. 바로 지금 제가 해놨던 한 7, 8가지의 이러한 구분해 보면 이론의 행태는 어떻게 돼 있고 또 좋은 증거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이 3가지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장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107페이지 보면 이러한 3가지 접근법은 그러나 나름대로 어떠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점을 또 살펴보면 이 3가지 다 사회과학은 자기 반성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방적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이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스스로 변화할 준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연구의 종류가 나옵니다.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인과관계 연구라고 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연구 방법의 종류에서 일반적으로 뭐 실험 연구부터 해서 조사 연구, 뭐 또 참여 관찰 이런 것도 했지만, 이런 탐색적, 기술적, 인과관계 연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뭐 다른 것은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특히 이제 3번에 보면 인과관계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현상 간의 인과관계,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줬는가라고 하는, 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회귀분석 같은 경우에, 그죠? 회귀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독립변수가 되어서 종속변수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 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인과관계 연구이고요. 어느 쪽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관계가 있다, 이런 또 상관관계 연구도 바로 이러한 큰 틀에서는 인과관계 연구에 속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까지 한 것은 2급의 2번째 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 또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앞부분을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특징과 또 논리 체계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